안녕하세요. 박유한 목사입니다. 주간 요한책 9번째 시간 함께 나눌 책은 김윤나님의 말그릇입니다. 제목이 참 독특하죠? 말그릇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저자는 사람마다 다양한 크기의 말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크게 말그릇이 작은 사람과 말그릇이 큰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릇의 용량이 작으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저자는 작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 말이 쉽게 흘러넘친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 반면에 큰 말그릇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찾아낸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채워진 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담겨져 있어서 작은 말에 바르르 끌어 넘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말그릇을 꽉 채웁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말에 쉽게 출렁이고 넘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보듬어주지 못할 뿐더러 질에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때론 먼저 상처를 줍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 상황, 입장만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 이런 말을 듣는데 둘 중 하나의 모습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도 공격적인 말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에 발끈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여유 있게 받아줄 때가 있지만 또 마음이 요동칠 때라든지 혹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건드려질 때 그 이야기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말그릇의 크기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그릇을 키워나가야 한다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나이가 들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말이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말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전에 말그릇 속에 사람을 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그릇을 깊고 넓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그릇에 사람을 담는다라는 표현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말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감정, 공식,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평소에 진짜 감정을 인지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감정이 나를 덮칠 때 철이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익숙한 몇 가지 감정만이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말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내게 되거나 그러한 감정들을 짜증이나 우울함만으로만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한적인 감정 노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말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할 수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진짜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 감정의 이면을 잘 살펴보면 전하고 싶은 속내, 간절히 바라는 욕구,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숨겨져 있다. 어떤 감정의 문을 여는가에 따라 그것과 닮은 말이 따라온다. 따라서 마음과 다른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을 위해서 저자는 잠시 멈춤 질문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3초 동안 아래 질문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 감정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후배와의 통화를 예로 드는데요. 저자가 어느 날 후배와 통화를 하는데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짜증을 내며 끊어서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저자는 좀 전에 말한 잠시 멈춘 질문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짜증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고마움이나 죄책감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감정이 내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결국에 나왔던 대답은 음식을 버리고 나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게 그 부분을 설명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저자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식할 새 없이 흘러가 버리는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찬찬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불어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공식이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틀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 공식에 스스로 갇혀 있거나 다른 사람의 공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놓고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편을 가르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주변에 잔소리하듯 되풀이하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 참지 못하고 자꾸 끼어들게 되는 말, 예민하게 반응하고 발끈하게 되는 말, 잦은 의견 차이를 만드는 말은 무엇인가? 그 사이 어딘가에 당신의 공식이 숨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 도움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지는 건 실패한 거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저자는 타인의 말을 담는 그릇이 넉넉하려면 이러한 공식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값진 보석이지만 타인에게는 발에 차이는 돌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크고 작은 차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통합해 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차이는 분명 갈등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공식의 차이가 결국 인간성과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과 공식의 차이라는 것을 알면 한결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자주 듣고 보고 배운 말은 기억 속에 저장되고 가장 익숙한 말로 튀어나온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과 주관이 생기기 전에 저장된 말은 더욱 그렇게 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말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입에 배인 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말은 체험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입에 딱 붙어버린 익숙하고 편안한 말을 버리기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한 말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저자는 감정을 세밀히 구분해서 그에 맞는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 고정된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말 때문에 후회하고 실망하고 탓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열어 보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꺼낸 이야기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성급히 결론 짓지 않을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나는 모르고 상대방만 알고 있는 진짜 속마음이 있고 그런 말을 듣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교정반사라는 본능이 있다. 상대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정반사가 강해질수록 상대방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 할수록 그것에 더욱 저항하게 된다. 저자는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 안의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듣기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그저 끝까지 참고 들어준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주는 것 자체가 좋은 듣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듣는 시간의 길이나 들을 때 취하는 행동 자체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좋은 듣기에 꼭 필요한 3가지 기술을 소개하는데요. Fact, Feeling, Focus, 이른바 3F입니다. 첫 번째, 팩트는 사실 듣기입니다. 사실 듣기란 한마디로 중간 정리인데요. 상대가 말한 표현 그대로를 요약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이러이러하다는 거지? 라고 상대방의 말 중간중간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구나 안심하게 되고 맥락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feeling은 감정 듣기입니다. 감정 듣기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는 감정이 숨어 있고 감정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감정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다가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황스러웠지? 정말 놀랐겠다. 속상했지? 마음이 힘들었겠어. 이렇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휘젓지 않고 사라진다. 반면에 존재가 확인되지 못한 감정은 출구를 찾을 때까지 마음 어딘가를 떠돌면서 계속 생채기를 낸다. 그래서 슬픈 건지 아픈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감정에 무뎌지게 된다. 저자는 우리가 솔직한 감정 한마디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서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되고 싶다면 이 감정 듣기를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포커스는 핵심 듣기입니다. 핵심 듣기란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속마음이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며 듣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무엇에 실망해서 화가 난 걸까? 그 사람이 정말 해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열심히 살고 싶고 주어진 것들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후배에게 핀잔을 주는 선배라고 해서 애초에 괜찮은 선배가 되고 싶은 바람이 없었을까?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댄 엄마라고 해서 좋은 엄마가 되려는 다짐이 없었을까?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는 부부라고 해서 멋진 커플이 되고 싶은 기대가 애초부터 없었을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도록 알아봐주는 것이다. 첫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자신조차 소홀하게 대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소중히 다루어주면 긍정적 의도의 싹은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다. 저자는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발굴하듯이, 탐험하듯이, 채집하듯이 사람의 감정과 메시지를 찾아내려는 집중력과 노력과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들의 말을 먼저 받아주자고,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싶거든 입을 열지 말고 귀를 열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질문일수록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하게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수선하게 널려있던 고민들이 정리되고 생각이 말끔해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생각이 뚜렷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나도 꽤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마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질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출처가 중요하다. 누가 말을 했는가에 따라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결정된다.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대답하기 위해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참여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것은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 선순환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성장한다.
책을 읽을수록 저는 말그릇이 크고 깊어서 사람을 담아내려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말재주가 훌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을 돋보이게 만드는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말그릇이 큰 사람일 것입니다. 저자는 질문이야말로 그러한 말하기의 본질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저자는 가설 질문, 목표 지향 질문, 감정 질문 등 좋은 질문들의 예를 이 책에서 충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예를 자세히 열거하기보다는 저자가 말하는 좋은 질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질문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상황에 필요한 질문일 때 그것은 가장 좋은 질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질문은 정성 어린 경청이 만든다. 날카로운 질문 한 방으로 깨달음을 주겠다는 욕심을 부리면 질문을 챙기다가 사람을 놓친다. 이해받으려 하기 전에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인성과 성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것. 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아마도 이 두 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나와 너무 다르고 도저히 품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대화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간주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난히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매몰되지 않고 말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읽어주려는 사랑과 배려는 결국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말이 나를 지나치게 뒤흔들어 낸다면 어쩌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 무너지기엔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